달러의 위기, 달러의 신화가 무너졌다. 이런 흉흉한 이야기가 세상에 돌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인데 이게 계속해서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영향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지금 달러 약세가 얼마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도대체 관세하고 달러가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겁니까? 일단 지금 월가 분위기 보면 네. 야 달러에 대한 신뢰 위기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고의 목소리를 계속 지금 내고 있고요. 네네. 골드만삭스 최근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이게 지금 결국 미국 정책 기조된 이 불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불필요한 무역 전쟁과 이 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들, 소비자, 이게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 달러에 대한 불신을 더 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달러 인덱스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일단 이 달러 인덱스라는 게 이제 세계 그러니까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낸 건데 이게 이제 1973년 그 당시 때 이제 100을 기점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100 이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6개국 통화의 힘이 달러보다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달러의 힘이 6개국 통화보다 세다라는 뜻이고 그만큼 지금은 100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6개국 통화 힘이 이제 더 세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0 이하로 내려간 게 한 1년 9개월 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원달러 환율도 지금 거의 뭐 1,420원대까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게 바로 트럼프발 여러 가지 이제 달러 약세 영향이다 이제 보는 게 만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이게 관세와 달러에 있는 연관성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고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시나리오를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트럼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호무역인데 이 보호무역이 이제 보통 달러를 강세를 가져오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를 하죠. 관세를 부과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입이 이제 감소를 하겠죠. 수입이 감소를 하면 달러에 대한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수요는 이제 증가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달러가 이제 강해지는 이런 이제 트렌드를 만드는 케이스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보복 관세 지금 측면,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일어나는 현황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이제 지금 중국에 지금 맞닥뜨린 상황인데 지금 상대국이 미국이 달러를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상대국 즉 중국이 보복 관세를 했을 경우 미국 수출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럼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군요. 이게 이제 2019년도에 트럼프 1기 때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달러가 약세가 일어나는 경우. 그다음 제가 아까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2가지 이제 강세가 되는 경우가 이제 뭐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미국 입장이나 어떤 나라 입장이든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강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과거에 1980년대는 90년대 이제 일본과 이제 무역 마찰이 있을 때 이런 식의 방식으로 했던 부분들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심리가 강하면 안전자산이라는 달러라든지 금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안전자산을 선호를 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관세와 지금 달러에 이런 상호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 지위가 지금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기축 통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많이 쓰는 이야기 기축 통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축이란 말이 결국 토대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기축이란 말. 네. 그러니까 키를 영어로 했을 때 키 커런스라고 하는데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뭐 금융 거래라든지 결제 이 중심이 되는 통화. 그게 이제 달러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기축 통화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축 통화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은행이든 다 중앙은행에서 그 외환 보유액을
뭐 지금 달러를 이해한다면 그 보유액을 더 늘리겠죠. 축적을 많이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이제 우리가 은행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투자 자산 같은 경우도 혹은 은행이나 투자은행 같은 경우도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그 기축 통화를 더 이제 활용하는 게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기축 통화로 했을 때 이제 그게 뭐 달러, 그다음에 뭐 이제 유로화, 엔화, 파운드, 위안화까지. 네. 위안화가 2016년도에 이제 특별 인출권 SDR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래도 지금 기축 통화에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으로 좀 축적한다고 했는데 2024년도를 봤을 때 뭐 외환 보유액 입장에서 달러 비중이 훨씬 높죠. 57.8%인데 네네. 문제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그 대신 위안화 부분들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지금 IMF 자료에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기축 통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게 전반적인 글로벌 통상, 글로벌 패권에 또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축 통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교수님 말씀을 조금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화폐를 의미하는 거고 결국은 달러다 이 이야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달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축통화 다시 말해서 세계 결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단 이걸 좀 거슬러서 좀 설명을 하면 이 첫 번째 이게 가능했던 미국 달러가 가능했던 것은 결국 전쟁이었죠. 전쟁. 예. 네. 그러니까 이 전쟁, 결국 미국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었고 1,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미국의 물자 구매, 그다음에 배상금 명목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제 금을 이제 주게 된 거죠. 금이 이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던 거죠. 네. 그 당시 때 미국이 갖고 있던 이제 금 세계의 보유량이 한 70% 이상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던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제 1944년도에 이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뭐 미국 달러를 이제 기축 통화로 이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과 달러를 이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금본위 제도가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금 1온스당 35달러를 고정하는 게 이제 생겨났고요. 그런 힘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 이제 달러가 막강한 기축 통화로서 힘을 발휘해 왔다. 그러다가 이제 이 74년도에 이제 금본위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네. 네. 폐지가 되고 나서 이제 그러면 폐지가 되는데 꾸준히 이제 이어오는 했던 달러가 패권을 가질 수 있게끔 했던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여전히 미국은 군사나 경제력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네. 뭐 세계 경제의 총 GDP 25%, 뭐 그다음 또 전 세계 주식 시장의 뭐 한 그 50%를 차지할 만큼 금융의 파워, 막강한 군사력 이런 것들이 여전히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페트로 달러죠. 네.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가 이제 금본위 제도가 끝나자마자 된 게 바로 이제 미국과 그러니까 석유 수출국, 그러니까 산유국들과 맺어진 이 페트로 달러죠. 네. 그래서 석유 수출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고 그 돈으로 이제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구조로 만들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국이 이게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던 가장 큰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세계 경제를 지금까지 지배해 왔다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런 달러에 대한 믿음이 트럼프 제2기 체제가 들어오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직격탄을 맞은 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국채란 말이에요. 네. 얼마나 심각하길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거기까지 개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미국 국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정식 명칭, 우리 공식 명칭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국채란 표현보다는 재무부 채권이란 말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자산 채권값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이제 세계 시장의 불투명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국채 가격이 지금 지금 투매를 하고 있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투매를 하고 지금 독일 국채 10년물, 일본 국채 10년물로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도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국채를 이야기할 때 미국 국채가 뭐 10년물 이내 있지만 최장 기간 30년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거든요.
이게 이제 상호 관세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바로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10년물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낮아지면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는 개념이겠죠. 때문에 이 10년물 이 국채의 이 금리에 대한 변동 이것들이 가지는 함의는 매우 크고 그만큼 불안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혼란은 기존의 질서가 지금 붕괴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체제 하에서는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손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관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 트럼프가 지금 외치는 관세의 출발점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외치고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스티브 미런이라는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지금 이제 의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썼던 보고서, 그러니까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라는 보고서를 매우 좀 맹신하는 경우였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뭐 제공하는 안보 이런 경제적 혜택에 비해서 다른 국가들은 전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나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난 돈을 대는데 혜택을 보는 국가들은 그만큼 상응하는 비용을 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 말의 의미는 결국 또 우리 지금 미군 주둔 지금 그 이슈도 또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미국은 거대한 시장도 제공하고 지금 무역 적자도 이렇게 감소하면서 지금 달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미국은 얻은 게 뭐냐? 결국은 제조업이 쇠퇴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된다 하고 바로 그 핵심이 관세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있는 거고 두 번째 인물은 우리가 이제 그전 방송에도 여러 언급을 했었는데 바로 피터 나바로입니다. 이번에 그 상호 관세의 설계자라고 알려져 있는 네. 바로 지금 백악관 경제무역 고문이죠. 그러니까 일기 때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책사로 지금 알려져 있죠. 이번에 뭐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호 관세를 이렇게 간판을 들고 지금 막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공식을 산정을 주도했던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들 중국, 한국, 일본, 뭐 대만 다 이제 이런 경제나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그 전에 썼던 책, 뭐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라든지 혹은 뭐 중국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특히 이 책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이 피터 나바로를 이제 트럼프 내각 기용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영향이 매우 컸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하고, 뭐 자국 내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패권을 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생각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다른 나라의 무역 장벽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거대한 시장을 다른 나라한테 제공을 갖다가 하면서 무역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생각이 맞는 겁니까? 사실 이게 트럼프 지금 아까 말씀 이 트럼프 생각이라보다는 지금 두 사람의 인물의 시나리오나 그림을 이야기했을 때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관세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건데 네네. 지금 결국 이게 지금 상대국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출처를 좀 봤을 때는 결국 지금 USTR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제 USTR은 좀 객관적인 근거에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이번에도 한국이 미국한테 관세를 하고 있는 게 50% 관세인데 네. 그래서 우리는 절반 25%를 한국에 상호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좀 보면 관세 장벽도 있지만 또 비관세 장벽도 있거든요. 네네. 그 비관세 장벽에 보면 예를 들면 지금 한국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디지털 무역, 그러니까 뭐 데이터의 현지화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은 지금 한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정부 조달 같은 경우도 국산 제품 우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네. 그것도 지금은 불합리하다라고 미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농산물 같은 시장 접근도
이게 너무 수입 절차도 복잡하고 위상 절차, 검역이 매우 좀 우리 입장이 매우 당연한 건데 이걸 이제 비관세 장벽으로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관세 장벽 플러스 비관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USTR이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같이 이제 그 이유로 이제 지금 무역 장벽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런 해결 방안으로 지금 관세를 들고 있는데 결국은 트럼프 말대로 한다면 관세를 높이고 그런데 달러는 약하게 유지하는데 그러면서도 달러 패권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일석삼조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일석사조입니다, 지금. 네.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고관세를 하고 해서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많이 해라. 이 첫 번째 고관세가 있고 저금리죠, 지금. 그죠? 네네. 그래서 기업 자금을 조달을 용이하겠다. 그다음에 약달러,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그다음에 저물가. 이게 네 가지가 이상적이죠. 좋은 건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면서 학자분들하고 제가 토론도 많이 해봤는데 좀 웃기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면 일반적으로 이거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립니다. 네. 그죠? 그러면 금리가 인상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수출 경쟁력도 약화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런 환상적인 네 가지의 이런 뭐 고관세, 저금리, 약달러를 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어떤 부분에서의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티븐 미란이라는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재구성해야 된다는 보고서에서 꽂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면 이 스티븐 미란이 이제 한 41쪽 정도의 보고서를 했는데 그 내용에 이제 이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기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100년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최장 만기가 30년짜리인데 네. 100년짜리. 이거 어떻게 보면 영구채죠. 네네. 그 아이디어가 야 괜찮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00년 있다 돈을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 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란은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이 위원장이 미란 같은 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채를 발행해서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바꾸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뭐 쌍둥이 적자, 뭐 재정 적자, 뭐 경상수지 적자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달러 육수를 유도를 해야 된다. 그 지금 달러 약세를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 마러라고 협의를 채널을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러라고 협의가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 마러라고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별장이고요. 지금은 그렇죠. 거의 백악관 다음에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달러 약세를 지금 뭐 이렇게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일본한테 했던 이런 플라자 합의에 빗대어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마러라고 지금 협의라고 지금 불리고 있기는 한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달러 약세를 유지를 하고 수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자동차, 철강,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네. 구상이 지금 나름의 해결 방안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해결 방안이 100년 만기 채권이다. 저도 100년 만기라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결국은 죽을 때까지 만기가 돌아오지 않는 채권이 100년 만기 채권 아니겠습니까? 영구채. 그러니까 그걸 누가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진짜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도 네네.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럴 거죠. 야, 이거 트럼프 해낼 수 있을 거야. 네. 라는 미국 내의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빚을 내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소비를 지금 늘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빚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미국의 지금 부채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 IMF에 보면 총 부채가 작년에요. 2024년도에 35조 3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한 20년 전에 비해서 한 7배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간 이자만 지금 1조 1,300달러를 지금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100년 만기, 그러니까 영구채를 발행해서 빚잔치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런 빚잔치 하겠다는 구상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미국은 달러 약세를 유지하면서도 달러 패권도 잃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보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밀어붙이는 겁니까? 이 보관이라기 보기에는 네. 아직까지는 그 전체적인 흐름과 이런 부분들을 일단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네네. 그래서 이 큰 그림에서 이제 지금의 현상 일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가 이제 뭐 여전히 미국 제조업의 이제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탈산업화를 부추겼다. 그래서 달러를 약달러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일본 이제 저희들 학자 같은 입장에서 이걸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약달러 정책을 주장하면서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탈달러를 지도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100% 관세를 지금 부과하겠다는 막 으름장을 놨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미국 수출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약달러가 좀 필요하죠. 근데 동시에 기축통화, 지금 우리가 기축통화 얘기를 했는데 기축통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강달러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좀 상반된 지금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마르라고 합의 이 구상처럼 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안보 특히 이제 안보와 무역 정책 이게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안보라는 이슈 그래서 안보 뭐 어느 나라를 지켜준다라는 이 안보와 무역 정책을 통해서 이제 제재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동맹국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미국 국채 사라는 지금 압박 구매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마르라고 협의에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경우 이제 그래서 기축통화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달러가 강세든 약세든 우리나라보다 더 달러 패권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나 기업 차원이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일단 외환 보유가 감소하지 않는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 외환 급변하는 지금 환율 시장에서의 좀 유연성이 있는 조정 개입, 외환 제도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 핵심은 이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일단 뭐 워낙 지금 글로벌 경제학이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환 리스크에 대비한 뭐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 구조 다변화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이제 수출 경쟁력을 통해야지만 이 환율에 있는 급변 속에서도 우리의 경쟁력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